안녕하십니까. 김철회입니다.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3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3장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도대체 정부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는데 우리 지방자치행정론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에 대해서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국가 전체를 다루는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초록색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이 노란색 세모는 정부 부문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 부문을 빼면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다.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시장에서 다 해결을 해요. 그죠? 우리 필요한 거 있으면 동사무소로 가지 않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주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70%를 해결하고 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정부 부분이 해결하고 이 시장과 정부가 또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시민사회가 해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부 부분이 국가 전체를 다루는 것은 중앙정부, 대전광역시와 같이 특정한 행정구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방정부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체,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 중앙정부는 가장 큰 특징이 국가 전체를 다루면서 강제력을 가진 거예요. 지방정부는 행정구역 단위를 다루면서 여기도 강제력을 가졌어요. 이 강제력을 가진 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죠. 너무 규제하지 마, 그러는 게 규제 완화예요. 국가 전체를 다루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지방정부에 좀 나눠줘라 하는 게 분권이에요, 분권. 반면에, 야, 지금 보니까 잼버리 같은 거 실패하니까 다시 중앙정부가 힘을 강화해야 되겠네. 이건 집권하라고. 이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민이 중앙정부에도 참여하고 지방정부에도 참여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큰 동그라미는 세계를 의미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개방화, 서로 모르죠. 북한은 폐쇄적이지만 우리는 개방화를 추구하죠. 근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거 세계화. 그리고 끊임없이 IT, ICT라고 하는데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지금 AI까지 발전하면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함께 큰 시야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정부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교과서적으로는 국어사전에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라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정의가 좀 이런 정의보다는 강제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싫어도 군대에 보낼 수 있고 세금 내기 싫어도 세금을 내게 만드는 힘 이게 공권력이에요.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림, 통치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예요. 절대 자의 금지,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과 법률. 이 헌법과 법률을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에 합하게 헌법과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를 우리는 행정, 관리라고 하지만 좀 더 범용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다스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통치하는 것은 control,
또는 order, limit, or rule something, or something's action, someone's action or behavior. 제가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드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야 토익, 토플 영어 점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늘 문제에 부닥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도구로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정부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론을 강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 인간은 인간이 처한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요? 우선적으로는 시장에서 해결한다고 보는 것이죠.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하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켓 석세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하고 공공경제론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 시장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국방이 필요한데 국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경찰이 필요한데 경찰을 만들어내지 SOC가 필요한데 SOC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시장의 실패, 즉 마켓 페일리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해결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정부다 이거죠. 특별히 시장은 가장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이 가장 실패하는 것은 빈부격차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청년 실업의 문제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청년 실업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군대도 만들고 세금도 걷어가고 SOC도 만들고 사회복지정책도 내놓고 이렇게 잘 해서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하면 이거는 정부의 성공, government success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정부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의 실패 문제는 공무원들도 정부가 부족하고 또 공무원과 권력, 강제력을 주니까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 공무원공화국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권력 잡은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겨 넣기에 바쁜 것. 이러므로 인해서 국민 전체의 행복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를 정부의 실패, government failure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반면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런 거죠. 아나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 사회를 누가 지배하는가? 누가 지배하냐면 깡패가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지배하는데 사자는 약육강식 속에서 이 예? 동물의 세계를 망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탐욕이 없기 때문에.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프레데터 그런 포식자들이 있지만 포식자들이 배 부른 상태에서는 그 사이에 또 그 밑에 동물들은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유지되지만 인간의 세계는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러는 가운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정의롭지 못한 깡패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이걸 인민이라고 하죠. 모든 국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만들고 우리 중에 깡패 같은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감옥에 집어넣자 하는 새로운 힘을 만드는 거죠. 그 힘이 바로 공권력이에요. 그것이 정부고. 그래서 국민이 그 정부에 국민이 가진 주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통치의 원리, 내가 가진 권리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에 이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는 나하고 동일체이기 때문에 자기 통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은 인간은 이 사회계약 이 자체가 뭐냐면 법이에요.
헌법서부터 법률, 조례, 규칙에 해당하는 이런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 치안, SOC, 사회복지 등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똑같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에게 공권력, 강제력을 주었는데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오히려 국민을 못 살게 구는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죠. 사회주의 국가. 지금 소련의 그 스탈린의 지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인민들을 지배하고 있던 귀족과 왕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평민들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공산당원들이 다시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다시 왕처럼 하는 스탈린이나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 같은 존재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강제력을 통해서 병역, 납세, 준법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정부는 대의 민주주의다. 제가 늘 비판하죠.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직접 민주주의로, 내가 직접 하는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상황에서는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하고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요? 정부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시장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 1년에 500조 원을 걷어가지고 1년에 정부가 600조 원을 써서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 치안, SOC,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는 정부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정부가 작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정부로 가자. 세금도 더 걷고 사회복지 정책도 더 하자. 이런 쪽은 큰 정부주의자, 즉 진보주의자라고 부르고 반대로 정부가 너무 커져가지고 인간의 자유가 너무 많이 뺏겼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정부는 작아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로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보수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판단 기준은 세금을 얼마 걷어가느냐. 우리나라 세금 25개가 있다고 그랬죠. 국세 14개, 지방세 11개가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게 좋으냐, 적게 걷어가는. 여기에 이제 사회보험, 우리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실업보험, 산재보험까지. 이것까지 합치면 조세 부담이 아니고 국민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20%로 가져갈 것이냐, 30%로 가져갈 것이냐. 저 북부 유럽은 이것이 50%까지 가는데 거기는 큰 정부 체계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몇 명으로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120만 명의 공무원과 40만 명의 공기업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원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또 큰 정부의 앞쪽에 힘이 큰 정부, 권력이 큰 정부를 이야기할 때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한 규제 권한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도 논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권을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정부의 사례는 북부 유럽형이고 여기는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라고 하시죠. 여기는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좋다 하는데 동의하는 것이죠. 이 복잡한 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관여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 입장이 큰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주의자들은 정부가 나서봤자 사회 문제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뭐하러 정부만 키우냐? 정부는 필요하기야. 필요한 점도 있죠. 국방, 치안, SOC, 사회복지 이런 쪽에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역할에 그치고
나머지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더 옳은 거야. 정부는 최소한으로 가야 돼. 이런 영미계 국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영미계 국가들의 정부는 작은 정부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부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큰 정부, 작은 정부 사이에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인데 큰 정부, 작은 정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중앙정부, 우리나라 국가 전체 땅으로 따지면 저 제주도 마라도부터 휴전선까지 원래 헌법상은 저 압록강까지예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니까요. 그다음에 국민 5천만 명, 북한까지 따지면 한 7천만 명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개념을 쓰는데 우리는 보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행정학 이론의 측면에서는 전체 국가 영토를 다루는 정부는 중앙정부, 특별한 작은 행정구역 단위를 다루는 것은 지방정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공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네이션 와이드 워크스를 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 이걸 행정구역이라고 그러죠.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업무만 local focused work을 하는 그러한 정부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지금 용산에 있죠. 그리고 행정부 부처들은 지금 서울에도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행정부처들은 우리 대전 가까이 있는 세종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과 고 장관들을 포함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 법적 판단을 다루는 법원까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아우르면 광역의 중앙정부. 요 행정부만 대통령과 행정각부만 다루면 요거는 협의의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거의 똑같은데 지금 부처가 하나 국가보훈부가 생겨가지고 19부가 됐죠. 19부, 4처, 17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이거 만드는 사이에 국가보훈부가 생겨가지고 19개의 중앙부처를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전체 총괄 기능을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 그 다음에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은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 문제는 외교부, 그 하는 기능에 따라서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19개, 여기 국가보훈까지 19개 부처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에 의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이러한 법률, 개별 법률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도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조직도인데요. 꼭대기에 대통령이 행정부만 따르는 겁니다. 행정부와 협의의 중앙정부를 보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 행정을 하는 물론 스텝 부서로서 비서실하고
경호처, 또 위원회들이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전체 이 저 대통령 직속 기관 빼고는 국무총리의 관할을 받게 되는데 국무총리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이것도 장관급이에요. 그 밑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기관들이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공정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위원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위원회라고 실제 행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국무총리 밑에서 개별적인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자기의 소관 업무를 하는 이런 장관들, 기획재정부서부터 통일부, 국방부, 교육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최근에는 부처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가 청와대, 어? 지금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또는 단체를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핵심은 자치권이에요. 그 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 다스릴게. 그래서 오토노미, 셀프 가버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도 대의민주주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 자치권이 선거할 때 대전시장, 대전시의 의원 뽑는 걸로 끝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직접 내가 직접주의로 가서 직접 민주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dministrative district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2단계로 광역 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한 229개 되는데 이렇게 합쳐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사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관한 것, 국방, 그죠? 외교 이런 것들은 다 국가 나라 전체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대전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방사무, 그래서 행정구역에 관한 것,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 증진, 그 지역의 산업개발, 산업진흥과 지역개발, 이걸 포함한 것을 지방사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야, 그냥 국가가 다 하면 되지.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거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결정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하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맘마보이는 끝없이 캥거루족들은 자치 싫어. 엄마 아빠 돈으로 쓰는 게 좋아. 이렇게 하겠지만 인간의 고유한 우리 마음속에는 응? 자유롭고 싶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싶은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자유권과 또한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림, 정부 영역에서도 가능하면 직접, 가능하면 직접이 안 되면 이 작은 단위에서라도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거는 뭐냐면 어? 엄마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할게.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엄마가 도와줘. 엄마 아빠는 뭐예요? 나를 보조하는 사람, 보충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의 원리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먼저 하고 그 위에 엄마 아빠에 해당하는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의 원리인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는데 저는 본질적인 자치는 주민자치 그리고 내가 직접주의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체자치는 그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모든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야 요거는 네가 해봐. 아버지가 야 인마 내가 니들 다 내가 나왔으니까 니네들 내 말 들어야 돼. 그 대신 요거는 네가 알아서 해봐. 하고 조금씩 조금씩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체자치라고 하고 이렇게 지방의 권한을 나눠준다고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고 그래요.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런 단체자치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미국, 캐나다와 같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만들어진 나라들은 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중요하니까 니네들은 나중에 참여해 이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더 옳은 거야.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진짜 자치야. 이렇게 국가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국가 부를 테니까 너네들은 일단 우리한테 개입하지 마.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주민자치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 유교국가, 왕권국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방, 분권과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미계 국가의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저는 이런 강제력에 기초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1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2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3개의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다. 이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시장과 시의원을 뽑았을 때 자치단체라고 해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행정시, 행정구, 이거는 시와 구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자치시, 자치구가 아니에요.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임명을 하니까 이거는 자치시가 아니라 행정시라고. 천안시에 서북구 동남구가 있어요. 가끔 뭐 부천에도 무슨 구 무슨 구. 대전에 있는 대덕구는 자치구지만 천안에 있는 서북구 동남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일반구 또는 행정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사무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지방세 걷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자치사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수도를 상수도 넣잖아요. 지방 상수도 이런 것도 자치사무예요. 지방 도로 관리하는 거 자치사무예요. 그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 이거는 뭐냐면 이 단체 자치의 입장에서 국가가 있고 국가가 위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 또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좀 위임해 국가가 위임해 준 그 일에 대해서 하는 거는 기관 위임 사무라고 이렇게 하죠. 반면에 이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지방에 또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단체 위임 사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학자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 지방자치 하는 일에 대해서 주로 이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9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를 하게 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하게 되고 농립, 상공업체 진흥 사무를 하게 되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 설치 이것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무의 처리 제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하지 마 그러면 금지 업무가 있어요. 뭐냐면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전국적인 물가 관련된 업무는
지방에서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강에서는 정부는 무엇인가,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시를 중심으로 대전시의 행정조직, 또 지방의회, 또 시민단체, 재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살펴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제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세요. 마치겠습니다.